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석날 부산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심정지 상태 30대 환자가 상급병원을 찾기 위해 119 구급대 등이 90여 차례나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2시 15분쯤 부산 영도구에 사는 30대 여성이 신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응급조치 후 29곳이나 전화를 돌려 겨우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의료기기 부족으로 상급병원 전원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무려 63곳에나 전원을 문의했지만 모두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고 했고, 결국 30대 환자는 당일 오전 6시 25분경 사망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하는데요.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꼭 마련되길 바랍니다. 9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중도해지 없이 내연금 그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간토 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우리 지역 상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입니다. 관동 대학살 또는 간토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있었던 조선인 대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우리 지역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1923, 그러니까 1923 간토 대학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유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923 간토 대학살,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안동에서 이제 상영한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1923년 일본의 수도 도쿄가 위치한 간토, 관동 지방에서 진도 6, 7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관토 대지진이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최소 10만 이상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지진 직후 약 3, 4주간에 걸친 혼란기에 그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비를 퍼뜨려가지고 정말 많은 조선인들이 인종대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유언비어가 뭐 우물에 독을 탔다, 그거 맞나요? 네,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도 있고요. 뭐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해서 뭐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 등등, 이런 유언비어를 일본 정부 언론에 의해서 유포가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바로 그 간토 대학살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어디서 상영이 되는 거죠, 이 영화가? 네, 그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경북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이죠. 안동 중앙시네마에서 상영을 합니다. 이때 우리 감독님 두 분이 있어요. 김태현 감독이랑 최규석 감독이 있는데, 최규석 감독님하고 또 피학살자인 우리 남성규 선생의 외손자인 권재익님이 지금 안동 영주에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데, 어쨌든 우리 경북 안동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그 인사하는 그런 뭐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 보네요.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가 한 1시간 50분 정도 하고요. 끝나고 감독하고 우리 유가족
분이시죠. 생존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같이 대화 나눈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인 우리 허순규 대표가 웬 간도대학살 영화를 들고 왔나 했는데 당일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회를 또 보시는군요. 네, 저는 뭐 그냥 사회 옆에서 보조적 역할이고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피학살자분의 외손자인 권재익 선생님 말씀 좀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이 간토대학살 뭐 역사 시간에도 배웠고 그 영화로 좀 많이 접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간토대학살을 다룬 영화 있죠. 그 제목이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러 가지 배경으로 많이 등장했었죠. 네. 밖에서 좀 찾아주세요. 간토대학살 영화 제목. 예. 자, 이 영화를 만든 분이 김태영 감독하고 또 한 분이 최규석 감독. 최규석 감독. 그 중에 이제 최규석 감독이 안동에 와서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고. 자, 이제 김태영 감독이 좀 유명한 분이신가 보네요. 이거 어떤 분인지. 네, 김태영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든 그 스토리가 좀 인상 깊습니다. 김태영 감독님이 2003년에 뇌출혈로 오른쪽이 좀 마비가 된 장애 3급을 갖고 계신데 그 몸을 이끌고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이 다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계기가 그 계명대학교 정성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역사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간토 대학살 관련해서 많은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계셨고 그분이 가진 그 한 장의 사진이 이 영화의 출발입니다. 그 요코하마 항에 많은 조선인들 시신이 바닥에 깔려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죽창인가요? 이렇게 찌르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김태형 감독님이 그 사진을 보고 이 간토 대학살 문제를 밝혀야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대학살이란 영화가 있는데 너무 이 문제를 그냥 건조하게 다루는 거예요. 간토 대학살을 다룬 영화가 일본에서도 있긴 있었군요. 그냥 이거를 건조하게 그러니까 그 학살의 어떤 원인을 규명하거나 조선인들의 피해를 어떤 포착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학살을 다룬 거죠. 그래서 우리 김태형 감독님이 공을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언론 기사에도 있거든요. 이 영화에 만든 스토리도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간토 대학살이라는 게 지금 밖에서 영화 박열, 이 박열 생각이 안 났네요. 예, 영화 박열에서 이 간토 대학살을 다뤘던. 저도 아주 저도 박열 봤는데. 그러니까 장면 박열인가 밀정인가 헷갈려가지고 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밀정은 아니었고. 틀릴까봐. 네. 예, 이 간토 대학살이란 게 1923년 관동 대지진 직후 발생한 이 조선의 학살 사건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사건인지. 네, 저도 역사책에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저도 그냥 학살 사건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진 학살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지진 자체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지진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이제 민심이 흉흉하니까 지진이 아주 강도가 셌기 때문에 거의 일본의 치안 질서, 그 도쿄 주변의 치안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일본 언론의 선동민 조작이 시작이 됩니다. 1923년 9월 10일자 이제 지진 발생하고 한 며칠 뒤죠. 매일신보에서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한다는 기사를 전면에 실었어요. 이제 관제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용 언론이 이런 기사를 했고 일본 정부도 이런 방침을 내립니다. 그 당시 내무성이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재난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해서 방화,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를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그리고 일본 경찰에서도 이제 조선인에 의한 방화가 이어져서 계엄령을 내렸다는 식의 정보를 막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날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유언비어,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인들이 몸으로 독을 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분노한 여론이 있는데 이때 당시 일본에 자경단이란 게 있습니다. 자경단,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율방범대거든요. 제가 민간인이지만은 방범활동하는데 자경단은 공식 경찰이 아니라 일종의 마을 치안 조직이에요. 이 자경단들에 의해서 거의 가차없는 학살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학살이 되냐면 정말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묘사하기 그렇지만 정말 가차없이 죽였고 이제 조선식 복장을 입고 있다 죽이고
일본어 발음 어려운 거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그 있었어요. 네. 발음 이렇게. 근데 해보라 그래서. 억울한 일본인들도 죽었죠. 장애가 있거나. 예. 그다음에 그 한국인 김씨성 예. 이게 일본식 성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 불만 분자들까지 돌아가셨는데 특히 경찰서에서 있었던 조선인들 그럼 경찰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예. 경찰서까지 자경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인들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학살을 합니다. 참.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정말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인종 대학살. 네. 그 유대인에 대한 학살처럼 엄청난 대학살이고 이 당시에 이제 독립신문 보도에 의하면 6,60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한국인이 이게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뭐 정확히 통계를 잡을 수가 없겠죠. 뭐 노력도 사실. 안 하고 일본 예. 정부가 그다음에 자료도 많이 은폐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냥 추정하는 거는 수천 명 이상이 돌아가셨다는데 일본 정부 기록이나 이런 것도 축소돼 있죠. 뭐 수백 명 선으로. 그래서 예. 정말 가차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고기간에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사건이다. 네. 예. 우리가 뭐 저 일본군 위안부나 뭐 강제징용이나 이런 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간토 대학살에 대한 것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반성과 사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예. 지금 추정치가 6,6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예. 지금 일본이 지금 이게 100년이 지금 지났죠. 101년째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도 은폐를 했고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일본 대정부 질문에 했을 때 다 그 조작된 기록 가지고 뭐 증거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일본의 도쿄 도지사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 같은 분이 그래도 매년 그 추모 행사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참여도 안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영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민족 문제를 다룰 때 한국과 일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도를 많이 치잖아요. 그냥 반일 감정만 조장하고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있는데 이 감독님과 이 영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100년 동안 쌓아온 우리 일본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특히 뭐 후세다 스지라는 변호사분이 그 당시에도 사과를 했었어요. 네. 이분이 2004년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도 받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정치인들 그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일본의 전 총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 또 인터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입헌민주당의 스기오 히데야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 대정부 지휘를 통해서 일본의 잘못 얘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은 극우 세력들 집회에 맞서서 일본 시민들이 맞불 평화 집회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우리 나중에 오실 그 권지익 선생님도 직접 일본에 갔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싸우는 그 장면들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 참고로 일본 변호사 연합회 그게 우리나라 안 친하잖아요. 일본 변호사 연합회도 2003년에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 요구했어요. 이거 우리 일본 잘못해서 인정하라고. 근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토 대학살은 사실 너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일본 정부와 그 당시의 비극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당연히 뭐 각성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개인이나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1923 간토 대학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진실을 그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물론 담겨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언론 기사, 특히 해외 언론 기사 보면요, 그때 일본 언론은 다 왜곡이었잖아요. 근데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지방 언론에도 그 학살이 나와요.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 또 대사관이 막 항의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진 자료들, 그 다음에 증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그 당시 어렸던 일본인인데 옆에 막 그렇게 잔인한 학살하는 것도 그 일본인 분들에도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거의 자료들과 역사는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과라는 게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나서주면 자료를 본다든가 훨씬 더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망자들에 대한 추정치라든가 피해 규모 같은 것도 일본 정부가 잠잡고 있으니 민간에서만 이런 걸 규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워야 될 과제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들, 경북 도민들께서 영화 좀 보시고 네. 일본 정부에도 요구할 거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또 나서야죠. 우리 외교부라든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이 간토 대학살 진상 규명과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설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에서는 좀 하지 않는 게 나을 것도 같고요. 뭐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개봉 전인 지난 5월에 우리 국회와 일본 국회에서도 특별 상영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그 국내외 반응이 어땠는지 좀 일단 궁금하네요. 국내는 좀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사회적 유명 인사들, 인플루언서들, 그다음에 뭐 유력 정치인들이 이 단체 관람을 하고 독려하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이 두 가지겠죠. 당연히 일본의 뭐 극우 세력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고, 근데 일본 내에서도 이런 평화 운동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영화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환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특히 뭐 토야마 유키오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니까 유명인이 영화에 등장하면 좀 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금 이 반응을 지금 아직 뜨겁게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네. 이 문제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영화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부분인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 영화를 보게 하고 더 뜨겁게 반응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모레라고 하셨죠? 26일 목요일에 네, 이제 26일 상영되는데. 목요일 저녁 7시 네. 경북 안동 상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봉일인가요? 정식 개봉 전국적으로 아니면 안동에만 이날 특별히 하는 건가요? 요거는 네. 요 전후로 영화를 또 볼 수 있어요. 이날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요즘 뭐 소위 뉴라이트 논란이 일면서 친일 좀비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이런 시국에서 이 영화는 좀 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간토 대학살의 진실 규명 같은 경우는 시국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다만 어쨌든 최근에 그 일본 정부와의 관계라든가 한일 문제들이 역사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저는 뭐 일본 정부야 당연히 문제가 있죠. 남의 나라 정부인데 그 우리나라 정부의 그 홍범도 장군 뭐 흉상 이전 문제라든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간토 대학살 영화를 계기로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입었던 피해는 당연히 한국인이어서 더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은 인류 보편적인 정말 세계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그 인류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 일본 당연하죠. 정부의 잘못이 한국을 때려서 나쁘다를 넘어서서 예. 이 전 지구적인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 간토 대학살은 정말 그 유태인 대학살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사례와 비슷해요. 그리고 과거의 마녀사냥처럼 어떤 정치적 이유로 특정 인종과 계층을 타깃해서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노사이드 영화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하지만 정말 동아시아 우리 인류 어떤 보편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과제고 네. 그래서 저는 일본 내 우리 평화 세력들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함께 해준 연대한 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사실 경상북도가 좀 나서야 돼요. 독도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경상북도가 일본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랑 또 더 교류도 하고 또 이런 또 보편적 평화에 있어서 목소리 내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평화로운 동아시아 또 우리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꼭 봐야 될 영화고 우리 정부 요직에 곳곳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데 그분들도 반드시 봐야 될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뭐냐 구구파면 이거 보면 분노해야죠. 뭐 이상해요. 이 구구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2025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수준별 맞춤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인공지능 AI 여기다가 이제 교과서를 붙인다는 건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게 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교육부의 설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쉽게 말씀드려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에 교과서가 들어가는 것인데 예. 종이 교과서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끊임없이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교과서 내용이 첨삭이 더 된다라는 것이죠. 그 뛰어난 학생은 거기에 더 많은 이제 그 첨부 자료라든지 참고 사항이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그대로 피드백돼서 선생님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 학생한테 뭘 더 설명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물적 인적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963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5월 14일 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보고 관리 개선, 네트워크 환경 조성, 전담 인력 지원 등등 해서 이제 학교 인터넷 환경 개선에 600억 원, 학교 현장 부담 줄이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투입해서 이걸 디지털 튜터라고 하는데 1,200명을 투입한다. 계획이
하여튼 굉장히 거창합니다. 상당히 계획은 거창한, 그러니까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AI 디지털 교과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갈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실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반에 20여 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이 가운데는 뛰어난 학생도 있고요. 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특성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속도에 고려해서 그 학생에 딱 맞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 하면은 학생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또 요즘 기술에 따라서 VR이라든지 MR이라든지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학습 경험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가 쌓일 수 있고, 그런 형식에 맞춰서 다양한 이제 그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 노하우도 쌓여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장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준비가 확실히 된 거냐, 선생님들이 준비가 된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정부는 계획을 어떻게 발표를 했나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5월 달에 이와 관련된 그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일단 발표는 했고요. 지난 2023년 10월에 관계 법령이 마련되고 나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와 국어 교과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면 다 시행되는 건 아니군요. 일부만 일단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년부터 실시하고 점차 이것이 전 학년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이게 완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202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무 급하다.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청원까지 내면서 이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그러니까 도입을 반대하는 그 자체는 반대는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유보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가정부라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학교 가서도 이 스마트 기기 이용해야 하느냐? 맞아요. 학부모들은 다 그런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보면은 계속 휴대전화를 갖고 노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만이라도 좀 휴대전화 없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청원이 한 달 만에 5만 건이 넘어야 국회로 들어가는 것인데 한 달 만에 5월 27일부터 6월 27일도 5만 6천 건으로 이미 마감이 됐거든요. 국회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요. 청원이. 눈도 많이 나빠질 것 같고,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수업 시간만이라도 좀 휴대전화 없이 살면 참 좋겠다는 게 아마 부모님들은 똑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딱 진행자님 딱 입장이 부모님들 마음입니다. 자, 충분히 이런 부모님들 이런 마음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런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를 보면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적어낸 의견에도 이거 도입 둘러쌌는데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뭐냐, 이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해요. 70% 이상이 뭐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것 같다. 또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될 것 같다. 종이로 보는 것보다 컴퓨터로 보는 것이 문해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아이들이 사용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정책에 대해서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납득을 학부모님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상황도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일단 교육부가 올해 3,800억 원을 들여서 디지털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들은 AI가 빠진 디지털 교과서 연수라고 해서 문제집을 그냥 노트북에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선생님들 이야기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는지 아닌지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교사 노동조합 연맹도 여기 설문조사 해본 결과 거의 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냐? 81%가 아니다. 장기적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냐? 82.4%가 아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정부가 서두르느냐. 그래서 혹시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른 나라 같은 지금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해서 노트북을 지급한다든지 폴란드,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지급하는 사업, 싱가포르 2020년부터 지급했습니다. 스웨덴도 2017년부터 이게 유치원까지 확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되돌아가요. 종이 교과서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6세 미만 디지털 학습을 중단시켰어요. 10살 미만 글쓰기 수업에서 태블릿 PC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다시 2023년 10월부터 필기체 쓰기 수업을 17년 만에 재개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네덜란드는 교실에서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스마트워치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도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있더라. 그렇군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면적으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에 도입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해외 사례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지금 준비도 안 된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리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서두르고 있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걱정인데 지금 교육부가 추정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산이 6년 동안 6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 확정된 내년 예산만 1조 2천억 원이에요. 지금 디지털 교육 의미하는 에듀테크 회사들 들뜬 상태입니다. 왜냐? 태블릿 PC 한 대만 팔아도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5월 달에 이 소위 해서 디지털 튜터들 선도교사라고 해서 모집해가지고 교육하는데 그 개인정보, 소속 학교,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직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혹시나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직접 질문했더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육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 공론화장이 진짜 딱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모여야 되냐? 교육부 당연하죠. 교사, 교과서 개발업체 그리고 교육 관련 연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느 방향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이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지금 글씨는 읽을 줄 알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문해력 문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논의해야 될 거는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이르려는 교육 성과
예상되는 부작용, 실제 수업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극복 방향, 제대로 그래서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부모님들로부터 지금 불신받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자칫 잘못하면 교육부가 학생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명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필히 공론화 작업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뭐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뭐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의료 대란에서 보듯이 충분히 좀 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공론화 이거 우선시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